그 아침은 평범한 시골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의 늦가을 새벽,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계절,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서의 평화로운 아침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한 농부의 비명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한 농부가 자신의 농지 옆 길가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예리하게 잘려나간 남성의 2다리.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와 상체는 이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고 피와 진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몇십 년을 범죄 현장을 봐온 형사들조차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골, 분해된 살점,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남겨진 신체 일부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깊은 원한과 분노가 극도에 달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범행의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즉각 폐쇄했습니다. 법의학팀이 출동했고 피해자 신원 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의 초점은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시신을 훼손한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한 아니면 강렬한 분노를 품고 있던 인물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혹은 금전 관계로 얽힌 누군가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상상도 못한 진실은 이미 마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문 감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지문을 수집하고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배성진, 나이 58세의 자영업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탐문하면서 경찰은 하나의 공통된 증언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여자 관계가 정말 엄청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이 단순한 증언이 경찰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배성진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면서 경찰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연락처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수십 개 이상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기록을 보면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성 친구 수준을 넘어 연인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배성진의 금융 거래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술집 방문 기록, 고급 식당에서의 결제, 여성 고객이 많은 유흥가에서의 활동이 빈번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여러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줬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거래들이 여럿 존재했고 때로는 현금 인출을 행방불명이 되는 패턴도 보였습니다. 이는 2중, 3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금전 분쟁의 신호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빠르게 재조정됩니다. 이제 그들의 초점은 배성진과 관계를 맺거나 동시에 만났던 여성들로 좁혀집니다. 한 명의 여성일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한 범행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여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배성진의 최근 일정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여성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경찰을 진실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배성진의 휴대폰 기록을 시간 역순으로 따라가면서 경찰은 결정적인 인물을 발견합니다. 46세의 여성 이에나. 그녀의 통화 기록을 보면 배성진과의 연락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단순히 빈번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연락들의 내용과 톤이었습니다. 경찰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습니다. 애정 표현도 있었지만 동시에 집착과 질투,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인 협박 같은 메시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지 마, 너는 나만 봐야 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나에 대한 주변인 진술들도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해나가 배성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고 투덜거렸다. 최근에 정말 정신불안정해 보였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인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 복수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해나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한 순간
모든 형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배성진의 유체가 발견된 정확한 시각, 그리고 그 전후로 이해나의 휴대폰이 해당 지역의 기지국가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발생 시간대에 그녀의 휴대폰은 정확히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연이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일치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중심에 있다. 그녀가 그 남자를 죽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해나는 즉시 피의자로 지정되었고 신원 조회와 신상 파악이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파헤쳐 올린 그녀의 실제 모습은 표면에 드러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해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주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딱히 튈만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깊어지면서 드러난 그녀의 실제 삶은 그야말로 다중관계의 지옥이었습니다. 배성진 외에도 이해나와 연루된 남성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그녀는 동시에 3명 이상의 남성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남성들은 이해나가 자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녀의 다중관계 구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나는 각 남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언제 갚을 줄 모르는 형태의 돈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폭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한 남성과는 심한 폭력 다툼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그 남성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해나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작은 일로도 폭발적인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심한 욕설,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 폭력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있으면 항상 전쟁 같았다는 표현을 그 남성은 사용했습니다. 이해나와 배성진의 관계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더욱 위험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배성진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해나는 극도의 질투와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배성진을 추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그가 만난 여성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넌 왜 자꾸 나를 속여? 나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배성진의 말에 이해나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이 이해나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단순한 질투 범죄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금전 탈취 목적의 범행인가? 배성진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싫어서 벌인 일은 아닐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나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배성진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은 이미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의 감정 상태 변화. 모든 것이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해나의 집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즉시 승인했습니다. 수사팀이 그녀의 거주지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이 여성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먼저 그 여성의 침대 근처에서 피로 추정되는 젓갈색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침대뿐 아니라 방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주방으로 넘어간 경찰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날이 매우 잘 드는 조리용 칼들. 특히 한 자루의 칼은 극도로 날카로웠고 그 칼의 손잡이 부분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칼의 혈흔과 피해자의 혈액형이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이 칼로 배성진을 살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는 이해나의 침대 하단과 옷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남성과의 녹취 파일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다중관계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녹취 내용을 분석한 경찰은 그녀의 심리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각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배성진의 목소리도 그 녹취 파일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서 들리는 것은 배성진의 거절과 이해나의 절규였습니다. 넌 나한테 무책임하게 대했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경찰이 이해나의 친한 지인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했을 때 한 증인의 진술이 모든 퍼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증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밤 해나가 내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해나가 큰 짐 처리가 끝났다고 했거든요. 뭔가 무겁고 복잡한 것을 처리하는데 성공했다는 뉘앙스였어요. 이 한 문장이 경찰 수사의 최후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해나를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담담한 눈빛. 그것은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 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재구성에 따르면 범행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해나는 배성진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싶었고 이해나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이해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있어왔던 배성진의 배신, 실제로는 이해나가 일방적으로 생각한 배신에 대한 분노, 자신을 버리려는 행동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그의 집착에 대한 분노가 모두 폭발했습니다. 또한 다른 내 연남과의 갈등도 이 순간의 분노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된 범행. 살인 후 시신을 훼손하고 버리는 과정까지도 마치 큰 짐을 처리하는 일상적 행위처럼 다루었던 여성. 그녀의 범행은 결국 스스로 남긴 수많은 흔적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기록, 혈흔, 그 남자와의 녹취,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정당화했더라도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깊어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초래하는 비극은 피해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나의 가족도, 배성진의 유족도,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깊은 상처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스가 초래하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극도의 분노나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해나의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일수록, 대화가 어려워 보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